방통은 형주 양양 출신으로 어렸을 때 사람됨이 순박하고 둔했기에 식자들 중에서 아직 그를 눈여겨보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약간의 나이가 된 방통은 사마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마휘는 고상한 성품을 가졌으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휘가 뽕나무 위에서 뽕을 따고 있었기에 방통은 거리낌 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마휘에게 말을 걸었고, 둘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대화는 낮부터 시작되어 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통과 대화를 나눈 사마휘는 방통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응당 남쪽의 선비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칭찬하니, 이로 인해 방통의 명성은 점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정사 삼국지 본전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어리숙해서 명성을 얻지 못했던 방통이 어쩌다가 사마휘와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양양기의 기록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방통에게는 방덕공이라는 숙부가 있었는데, 당시 그 어느 식자도 방통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나 방덕공만은 조카인 방통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방덕공은 사마휘보다 10살이 많아 사마휘가 형으로 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덕공은 방통이 18살이 되자 사마휘에게 보내서 그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하여 사마휘는 방통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윽고 탄식한 뒤 방덕공은 진실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크고 훌륭한 덕이 있다라고 말하며 방통을 칭찬합니다. 따라서 방통은 숙부인 방덕공의 추천을 받아 사마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휘 입장에서 보면 형으로 섬기던 사람이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하며 인물 평론을 해달라고 하는데, 대놓고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방통은 태수를 보좌하는 군의 공조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륜을 좋아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썼고, 매번 다른 사람이 다른 도리를 행했을 때 칭찬하여 말하는 바가 지나칠 정도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방통은 지금은 천하에 큰 난이 일어나 바른 도리가 시들시들해졌으며 선인들이 줄어들고 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장차 올바른 도리를 위한 풍속을 일으키고 보업을 기르려 하는데, 만약 그 말을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명성이 존경하고 사모하기에 부족할 것이고, 만약 그 명성이 존경하고 사모하기에 부족해지면 이를 따르는 선한 자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지금 인재를 선발하여 그 절반을 잃는다 해도 오히려 그들 중 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가르침을 존중하도록 하고, 또한 힘쓸 수 있게 하면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힘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방통은 주유가 유비와 함께 형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주유의 휘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주유가 죽자 직접 그의 영구를 옮겨 오에 도착합니다. 당시 오의 사람들은 모두 방통의 명성을 듣고 있었기에 방통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자 방통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몰려왔고, 그 중에는 육적, 고소, 전종 등이 있었습니다. 방통은 인물 평론을 하는 것을 즐겼기에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의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는 육적과 고소를, 육자는 이르자면 노마와 같아서 매우 빠른 발의 힘을 가지고 있고, 고자는 이르자면 노우와 같아서 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전종을 보고는 형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의 명성을 동경하니 연암의 번자서와 닮았습니다. 비록 지력은 부족하나 이 또한 한 시대의 훌륭한 인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육적과 고소는 방통의 평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방통에게 만일 천하가 태평해진다면 응당경과 함께 사해의 선비들을 평가하려 하오 라고 말했고, 방통은 그들과 더불어 깊은 친교를 맺고 다시 형주로 돌아옵니다. 장발의 오록에는 이때 당시 방통과 오의 인재들이 나눈 대화가 더 실려 있는데, 오록에 따르면 방통이 육적과 고소를 노마와 노우라고 평가하자 어떤 이가 방통에게 그래서 그대가 본 바로 육자가 더 뛰어나다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방통은 노마가 비록 우수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이를 뿐이요. 그러나 노우는 하루에 300리를 이동하니 어찌 한 사람의 중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고소가 더 뛰어나다고 답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고소가 홀로 방통의 숙소로 찾아와서 대화를 더 나누게 되었는데, 이때 고소는 방통에게 경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명성이 있는데 나와 경 둘 중에서 누가 더 낫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방통은 고소에게 속세에서 심신을 닦아 기르고 인물을 감별하는 것은 내가 경에게 미치지 못하나 제왕의 비책을 논하는 것과 길흉화복과 성패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비가 남영주 일대를 다스리게 되면서 방통을 뇌양현의 혈령으로 임명했는데, 방통은 유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현에 있으면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통이 백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숙은 유비에게 서신을 보내 방사원의 재능은 한 마을을 다스릴 재능이 아니므로 별가와 지중의 직무를 맡겨야 비로소 마땅히 그의 뛰어난 재능이 발휘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줍니다. 게다가 제갈량도 유비에게 노숙과 같은 말을 했기에 유비는 방통을 불러서 대화를 나눠보았고 그제서야 방통을 인정한 뒤 그를 지중종사로 임명하며 크게 중용합니다. 이때 이후로 유비가 방통을 친근하게 대함이 제갈량의 복음 같고, 유비는 마침내 방통과 제갈량 둘 모두를 군사 중랑장에 임명합니다. 구주춘추에 따르면 방통은 유비에게 형주는 황폐해져 인구와 물자가 남김없이 고갈되었고 동쪽에는 오의 송건이 있으며 북쪽에는 조시가 있으니 정족지계의 뜻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익주는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강성하여 호구가 백만에 사부의 병사와 말이 잘 갖춰져 있으니 포화를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지금 가히 임시로 빌려 대사를 정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유비에게 촉을 정벌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방통에게 지금 나와 물과 불 같은 사이인 자가 조조인데 조조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나는 느긋하게 행동하고 조조가 난폭하게 행동하면 나는 인자하게 행동했으며 조조가 윗사람을 기만할 때 나는 충성을 다하여 매번 조조와 반대로 행동했기에 비로소 대사를 이룰 수 있었을 따름이요. 그러니 지금 사소한 이유로 천하 사람들의 신의를 잃는 것은 내가 취할 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방통이 다시 유비를 설득하며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는 오로지 하나의 길만으로는 능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합병하고 부독한 자를 공격하는 것은 500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취하더라도 도리에 순응하여 지키고 의로움에 보답하며 이를 평정한 이후에 대국으로 봉해준다면 어찌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지금 익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라고 간언했기에 결국 유비는 방통의 계책을 따라 촉을 정벌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유장의 밑에 있던 장송과 법정의 활약으로 인해 유비는 유장을 도와 한중의 장로를 공격한다는 명분을 얻어 손쉽게 입촉할 수 있었고 부연해서 유장과 만납니다. 이때 방통은 유비에게 지금 이 모임을 틈타 유장을 사로잡는다면 장군께서는 병사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앉아서 한 줄을 평정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는데 장송과 법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방금 다른 나라에 들어와 은혜와 신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오 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이로 인해 유장은 연회가 끝난 뒤 송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비는 북쪽의 가맹으로 가서 한중의 장로를 공격하는 척을 하며 은덕을 후하게 베풀어 촉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는데 이때 방통은 유비에게 촉을 정벌하기 위한 상책, 중책, 하책을 제시합니다. 방통이 말하길 몰래 정예병을 뽑아 밤낮으로 이 들길을 하루 만에 이동하여 곧바로 송도를 엄습한다면 유장은 원래부터 용맹하지 못하고 또 본 뒤 대비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군이 갑자기 도착한다면 일거에 곧바로 평정될 것이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양해와 고패는 유장의 명장으로 각자 강병을 등에 업고 중요한 길목에 머무르며 수비를 하고 있는데 듣기로 수차례 서신을 보내 유장에게 간언하며 장군을 형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 서신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 형주에 급한 일이 있어
후원을 위해 돌아가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떠날 채비를 하고 행장을 꾸려 겉으로 돌아가는 척을 하십시오. 이 두 사람은 장군의 뛰어난 명성에 이미 복종하고 있는 데다가 또한 장군이 떠나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니 헤아려 보면 반드시 가볍게 무장한 말을 타고 올 것이므로 장군께서는 이 틈을 타 그들을 사로잡은 다음 나아가 그들의 병사들을 취하고 곧바로 성도로 향하는 것이 바로 중책입니다. 퇴각하여 백제로 물러난 뒤 형주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연결하여 천천히 익주로 돌아와 도모하는 것이 바로 하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속으로 깊이 생각하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장차 큰 공경에 처할 것이고 그 시간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중책이 옳다고 여겨 곧바로 양해에 고패를 부른 뒤 그들의 목을 빼고 병사들을 차지한 다음 성도로 진격했는데 지나는 곳마다 매번 승리를 거둡니다. 유비는 휘하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후연에서 큰 모임을 열어 술자리를 벌이고 노래를 연주하게 했는데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는지 곁에 있던 방통에게 오늘의 모임이 그야말로 즐겁구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이 갑자기 정색을 하며 타인의 나라를 정벌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어진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라고 꾸짖었고 이에 술에 취한 유비는 분노하며 무왕이 주를 정벌하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춤을 췄는데 어진 사람이 아니었소. 형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마땅히 빨리 일어나서 나가도록 하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방통이 우물쭈물하다가 물러나자 유비는 잠시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는 방통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방통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으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유비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태연자약하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결국 유비가 먼저 방통에게 방금 전의 논쟁은 누구의 잘못이었소? 라고 말을 건네자 방통은 유비에게 군주와 신하가 함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유비는 크게 웃은 다음 처음과 같이 방통과 함께 술자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유비의 군대는 낙성에서 막히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방통이 직접 병사들을 거느리고 공성전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방통은 유시에 맞아 전사했고 이때 그의 나이 36살이었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죽음을 몹시 애석하게 여겨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방통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주사하고 정우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광안태수 장전은 본래 방통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유비가 죽은 방통을 찬탄하는 말을 꺼내자 방통이 비록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는 극히 올바른 도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치 없이 방통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분노하며 방통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옳은 도리를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를 비방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고 이후 장전은 관직에서 쫓겨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죽습니다. 방통의 아들 방경은 강직하고 대범하여 좋고 나쁨이 있으면 비판하는 성격이었는데 상서령 진지를 경시하다가 진지에게 억압을 받았고 불웅태수로 있다가 눈을 감습니다. 방통의 아우 방림은 유비가 오를 정벌하러 나섰을 때 황건을 따라 형주 지중정사로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유비군이 패하게 되자 할 수 없이 황건과 함께 위나라에 항복했고 위나라에서 관직이 거록태수에 이르렀습니다.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는 방통이 주남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의 방통은 외모와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방통을 평가하길 방통은 본디 인물을 평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경학을 깊이 연구하였기에 당시 형과 초에서는 방통을 고준이라 일컬었다. 위나라의 신하와 비교하자면 방통은 순욱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방통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준 노이파라님, 박재봉님, 이재우님, 강예님, 리얼번님, 노가다님, 키완엄님, 하정욱님, 강경모님과 제 영상을 시청해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갈량이 유비에게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라면 법정은 그 꿈을 현실화시켜준 인물입니다.
유비는 익주를 평정한 뒤 휘하 사람들에게 공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상을 하사했는데 법정은 제갈량, 관우, 장비와 함께 금 500근, 은 1000근, 전 5천만, 비단 1000필의 가장 큰 포상을 받아 제갈량, 관우, 장비와 동급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나라에서 시호를 받은 사람은 법정, 제갈량, 장관, 비, 진지, 하우패, 관우, 장비, 마초, 방통, 황충, 조운인데 관우, 장비, 마초, 방통, 황충, 조운은 죽은 지 한참 뒤에 시호를 추중받았고 법정, 제갈량, 장관, 비의 진지, 하우패는 죽자마자 시호를 받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정은 유비 살아 생전에 시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으니 이러한 점들을 반영했을 때 유비가 가장 아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의 일대기와 함께 유비가 왜 법정을 그렇게 아끼고 우대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은 우북풍미현 출신이며 삼복연록주에 따르면 법정의 할아버지인 법진은 어려서부터 유학의 5가지 경서인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에 밝았고 참의에 통달했는데 그가 더 대단한 것은 별도의 스승도 없이 독학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진은 이와 같이 특출난 재능으로 명성을 떨쳤고 이에 국가조정과 국궁태수는 그를 정중하게 초빙하여 등용하려 했으나 이때마다 법진은 번번이 거절을 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그의 친구들은 그를 현덕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법진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으로 유명했는데 그가 뛰어난 기량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이 훗날 구경과 상공의 지위를 역임했기에 당시 사람들은 법진의 안목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아버지인 법연도 사도연 정리저감의 관직을 지냈으니 법정은 큰 영향력을 가진 가문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법정이 살던 지역은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의 횡포로 인해 초토화되었고 때마침 기근까지 왔기 때문에 법정은 같은 군 출신인 맹달과 함께 고향을 떠나 촉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촉은 유장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법정은 유장에게 몸을 의착했으나 그는 같이 촉으로 넘어온 고향 사람들에게 품행이 나쁘다는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유장에게 임용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인생은 익주의 호족이자 유장에게 신임을 받던 장성이라는 인물과 친하게 지내면서 바뀌게 되는데 그는 오랜 기간 끝에 신도연의 현령에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군의교위의 관직에 오릅니다. 참고로 법정이 장성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상급자에 대한 뒷담화로 의기투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법정과 장성은 유장이라는 군주가 함께하기에는 장래가 없다고 여기며 항상 둘이서 남몰래 탄식을 했습니다. 본래 유장은 형주를 평정한 조조에게 고개를 숙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장성의 형인 장숙을 파견해 병사와 선물을 조공으로 바쳤고 곧이어 장성을 파견했는데 이때 조조는 천하 통일을 앞두고 있어 자만하고 있었으므로 장성을 푸대접하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손유연합군에게 거하게 털리고 북쪽으로 돌아갔고 이에 장성은 유장에게 돌아와 조조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권하며 유예주가 사군에 가까운 친족이니 서로 교류할 만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장이 장성에게 누가 사신으로 가면 좋겠소? 라고 묻자 장성은 법정을 청구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법정은 유비를 그리 좋게 보지 않았는지 사신으로 가는 것을 사양했으나 결국 부득이하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은 유비를 만나자마자 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데 오서에 따르면 유비는 법정에게 후한 대접과 진심과 정성이 담긴 환대를 하며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법정은 돌아와 장성에게 유비가 웅대한 계략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고 이를 기점으로 둘은 유비를 추대해 군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몰래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나 딱히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한 16년 조조가 종료 등을 파견해 한중의 장로를 정벌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유장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은 그 틈을 타 유장에게 조조의 병사들은 강하고 천하무적이니 만약 장로의 자원을 이용해 촉의 땅을 취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겁을 줍니다.
그러자 유장은 장송에게 나는 참으로 걱정되나 아직 계책이 없소 라고 했고, 이에 장송은 유해주는 사군의 종실이고 조조의 깊은 원수이며 군사를 부리는데 뛰어나니 만약 그로 하여금 장로를 토벌하게 한다면 장로는 반드시 격파될 것입니다. 장로가 격파되면 곧바로 입주는 강성해질 것이고 조조가 비록 온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이어서 지금 주 안에 있는 여러 장수들인 방기와 이의 등은 모두 공로를 자부하며 교만하고 멋대로 굴며 다른 마음을 품고자 하니 만약 예주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적은 바깥에서 공격해오고 백성은 안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는 필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장은 장송의 말에 넘어가 또다시 법정을 사신으로 파견함과 동시에 병사 4천여 명과 그에게 선물을 유비에게 주며 보험을 청했으므로 이로 인해 유비가 입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법정은 유비를 다시 만나 유장의 뜻을 전한 뒤 몰래 유비에게 명장군의 뛰어난 재주로 유목의 나약함을 이용하십시오. 장송은 주에서 신임을 받는 신하로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연후의 입주의 풍성하고 넉넉함을 취하여 천부의 험준함에 의지한다면 태업을 이루는 것은 가히 손바닥을 뒤집는 일일 것입니다 라는 계책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수만 명의 병사를 인솔해 촉으로 들어간 뒤 여러 과정 끝에 결국 유장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는 유장의 군대를 차례대로 격파하며 입주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장의 수하였던 정도가 유장에게 좌장군이 평군으로 우리를 엄습했으나 병사는 1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항복한 병사들을 아직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으며 민간의 곡식에 의지하여 군대엔 지중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서군과 제동군에 있는 백성들을 후수 서쪽으로 모두 내몬 다음 그곳의 곡간과 곡식을 전부 불태워 없앤 뒤 높은 보루와 깊은 해자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만한 계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도착하여 싸움을 걸어도 승낙하지 말고 오래 기다리면 저들의 양식은 없어질 것이고 100일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장차 스스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달아날 때 공격하면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매우 불쾌해하며 법정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이에 법정은 유비에게 정도의 계책은 끝내 쓰일 수 없을 것이니 걱정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장은 법정이 예상한 대로 그의 부하들에게 내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해 적을 막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백성을 움직여 적을 피한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한 뒤 정도를 내치고 그의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비의 군대가 낙성에 이르렀을 때 법정은 유장에게 편지를 보내 각자 먼 날을 기약하여 식량을 헤아려 보아도 지금 이곳의 진영은 수비가 이미 견고하고 미곡이 이미 쌓여 있으나 명장군의 토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백성들도 날로 공궁해지고 적대하는 자들도 많아지니 식량을 공급받는 것도 없어져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얕은 견해로 헤아려 보아도 반드시 명장군 측의 군량이 먼저 고갈될 것이니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질없이 서로 이와 같이 지키기만 하는 것은 서로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더하여 지금 장익덕의 수만 군대가 이미 파동군을 평정하고 건의군의 경계로 들어온 뒤 군대를 나누어 자중 덕양을 평정하며 세 갈래 먼 길로 들어오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본디 명장군에게 계책을 낸 자는 필시 이곳의 군대가 먼 거리에서 와서 식량이 없고 식량을 운송하는 것도 미치지 못하여 병력이 적고 지원도 없을 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주로 가는 길이 통하여 병사의 숫자가 10배, 손거기가 자신의 아우와 이의 감령 등을 파견해 지원을 오고 있습니다. 저 법정이 비록 불충하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명장군의 성벽을 저버리지 않고 분수를 지켜나가는 도리를 돌이켜 생각하며 진실로 남몰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좌장군께서 본래 군을 일으켜온 이래로 옛 마음이 여전하여 진실로 야박하게 대우할 뜻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제 생각으로는 변화를 도모해야만 전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너는 이길 가능성이 없으며 내가 옛 정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이라도 부재하고 우대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편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지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고 유장은 나중에 낙성이 함락되고 성도가 포위된 후에야 항복을 했습니다.
일찍이 유비가 성도를 포위했을 때 유장의 촉군 태수였던 허정은 성을 몰래 넘어가 항복하려 했으나 일이 발각되어 유장에게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유장은 자신도 곧 항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허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 일을 전해 듣고는 허정을 박대하며 그를 등용하지 않았기에 법정이 유비를 찾아가 천하에는 허명은 얻었으나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있는데 허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공께서는 비로소 대업을 시작하시어 천하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인데 허정의 허명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으니 만약 그에게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공께서 어진 일을 경시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응당 더욱 공경하고 중히 대하시어 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속여 과거의 연왕이 과거를 대우한 일을 따르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법정의 조언을 받아들여 허정을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이처럼 법정은 유비가 익주를 얻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데다가 유비에게 적절한 조언을 필요할 때마다 거침없이 했기에 유비는 법정을 촉군 태수 양무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이로써 법정은 밖으로는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관리하고 안으로는 계책을 내고 전략을 세우는 주요한 인물이 됩니다. 법정은 권세를 얻게 되자 밥 한 번 얻어먹은 은혜나 눈을 한 번 흘겨보는 정도의 원한도 무조건 갚아주었기에 함부로 죽임을 당하거나 다친 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제갈량에게 법정이 촉군에서 심할 정도로 거침없이 행동하니 장군께서는 마땅히 주공께 아뢰어 그의 권세와 위풍을 억누르십시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주공께서 홍안에 계실 때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셨고 동쪽으로는 송건의 핍박을 꺼려하셨으며 가까운 곳에서는 손부인이 곁에서 병거를 일으킬까 염려하셨소. 이 당시에 진퇴양난에 처하였으나 법효직이 보좌를 하여 주공께서 불현듯 높이 날아오르도록 해 다시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으니 어찌 내가 그의 행동을 금지해 뜻을 펼칠 수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유비가 법정을 친밀하게 대하고 신임하는 것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법정과 각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건한 22년 법정은 유비에게 조조가 한 번의 장로를 항복시키고 한중을 평정하였음에도 이 형세를 틈타 화와 촉을 도모하지 않고 하후연 장압을 머무르게 해 지키게 하고 자신은 급기 북쪽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그의 식견이 미치지 못하거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시 내부에 우환이 닥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하후영과 장압의 재략을 헤아려 보면 우리나라의 장수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러 가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날에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축적하며 기회를 노리고 틈을 엿본다면 위로는 부족을 무너뜨려 왕실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고 중간으로는 옹주와 양주를 점차 점령하여 나라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으며 아래로는 요해지를 굳건히 지켜 장기적으로 버티는 것을 계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는 계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법정의 계책을 훌륭히 여기며 곧바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한중으로 진격했는데 법정 또한 유비의 곁에서 그를 수행했습니다. 건한 24년 유비가 양평에서부터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점차 앞으로 나아가서 정군산에 진영을 세우자 하후영과 장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록에는 당시의 전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법정은 하후연이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있지 않고 대범하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파악하고는 하후연을 죽이기 위한 계책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자 법정은 유비에게 가히 공격할 만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유비는 황충을 보내 하후연을 공격하여 그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그의 목을 베었으니 이는 유비군이 조조군을 상대로 거둔 유례없는 대승리였습니다. 훗날 조조는 이 모든 것들이 법정의 계책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현덕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래 알고 있었으니 필시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것인 줄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법정은 상서령 호군 장군에 임명되었으나 다음 해에 눈을 감았으니 이때 그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유비는 법정을 위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시호를 이쿠라고 했는데 유비는 관우와 장비가 죽었을 때도 시호를 내리지 않았으나 이처럼 오직 법정에게만은 시호를 내렸습니다. 법정의 아들인 법막은 관내 후에 자기를 받았고 관직은 봉고도위 한양태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유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동쪽으로 송건을 정벌해 관우의 치욕을 갚아주고 형주를 수복하고자 했으며 대다수의 신하들이 간언하며 반대했음에도 그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국 출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제갈량은 탄식을 하며 만약 보표직이 있었더라면 능히 주상을 제지하여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가령 동쪽으로 갔더라도 필시 형세가 위태로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유비와 법정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유비가 조조와 한중 공방전을 벌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비의 군대는 조조의 군대에게 밀려 마땅히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유비가 크게 화를 내며 물러나지 않으려 했기에 그 누구도 감히 간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법정이 유비의 앞을 지나 비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을 향해 나아가려 했기에 유비는 법정에게 효직은 화살을 피하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법정은 유비에게 명공께서 친히 화살과 돌을 맞으려 하시는데 하물며 소인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이에 유비는 법정의 말을 받아들여 효직 내가 그대와 함께 물러나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법정은 지략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관장 같은 성향의 인물들이 중시하는 협과 의를 이해하는 유일한 책사였기 때문에 유비와 죽이 잘 맞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마치 조조가 곁에 뛰어난 책사를 수도 없이 두었으나 자신과 가장 죽이 잘 맞았던 곽가를 제일 가까이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유비가 목황과 혼인을 하는 것을 망설일 때 법정은 진문공과 자의의 일화를 언급하며 유비를 설득해 그가 목황과 혼인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처럼 법정은 유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주어 유비가 속 시원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제의 역할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비가 입주를 안정시키고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법정을 잃은 것은 총나라 입장에서 매우 큰 타격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법정은 일의 성패를 보는 데 뛰어났고 기묘한 깨와 책략을 기획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나라의 신하와 비교하자면 법정은 정우, 곽가와 동류가 아니겠는가 라고 평가했습니다. 총나라의 신하였던 양이가 지은 계한보신찬에서는 이크는 지략이 뛰어나 시대의 흥망성쇠를 헤아렸으며 임금에게 몸을 바쳐 올바르게 인도하고 자문하였고 잠깐 생각하고도 계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 낌새를 알아차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기록을 따져보면 유비가 입주를 차지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법정이 아닌 장송이나 장송은 유비와 내통하다가 유장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법정이 그 모든 공을 독차지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량과 법정은 서로 기호와 취향이 같지 않았지만 협의를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했다고 하며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모를 뛰어나다고 여겼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법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갈량은 서주 낙야군 양도현 출신으로 전안의 사예교의 제갈풍의 후손입니다. 제갈풍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는 상대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리낌 없이 감찰하여 잘못이 있으면 탄핵해버리는 강직한 인물이었으나 당시 황제였던 원제의 외척을 탄핵하려다 황제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부친인 제갈규는 후한말 태산태수의 보좌관의 직책에 있었으나 일찍 죽어버렸고 이에 제갈량은 종부인 제가련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련이 원술의 명을 받아 예장태수에 임명되었기에 제갈량은 제가련을 따라 예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 조정에서는 원술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주호라는 인물을 예장태수로 파견하여 제갈련을 대신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제갈련은 형주로 도망쳐 오랜 친구였던 형주목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서주 출신이었던 제갈량이 형주에 정착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 삼국지 매체에서는 제갈량이 조조의 서주대학살 때문에 서주에서 형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조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단순히 기록만을 보자면 제갈량은 자신의 양육자인 제갈련을 따라 형주로 간 것일 뿐입니다. 물론 제갈련이 예장으로 간 시기가 조조가 서주를 침공한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조조의 서주 침공이 제갈련이 서주를 떠나 원수를 따르게 된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갈량이 형주로 가게 된 것과 조조의 서주대학살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삼국지 본전의 내용과 달리 헌제 춘추의 기록을 보면 제갈련을 예장태수로 임명한 사람이 원술이 아닌 유표라고 하며 제갈련은 백성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었다고 나옵니다. 제갈량에게는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있었는데 제갈량의 큰 누나는 형주의 대오적인 괴월 계장과 같은 가문 사람인 계기에게 시집을 갔고 제갈량의 작은 누나는 형주의 명사인 방덕공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참고로 방덕공의 조카가 바로 방통입니다. 그리고 제갈량도 형주의 명사인 황승원의 사위가 되었는데 황승원의 아내가 채모의 큰 누나였고 채모의 작은 누나가 유표의 아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갈량은 혈연과 혼인을 통해 형주의 지배자인 유표, 대오적인 채씨와 괴씨 가문, 명사인 방덕공, 황승원과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제갈량의 가문이 서주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고 제갈량의 종부인 제갈련이 유표의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제갈량에게 와룡이라는 칭호를 방통에게 봉추라는 칭호를 지어준 사람이 방덕공이라고 하는데 앞서 언급된 이들의 관계를 모르고 보면 형주의 명사인 방덕공이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젊은이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 걸맞은 칭호를 지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방덕공이 자신의 친인척의 명성작을 해준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관직을 구하지 않고 반리랑에서 몸소 밭을 갈며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양보음의 내용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제상인 안영이 계책을 써서 제나라의 세용사인 공선적 정계강 고야자를 복숭아 2개를 이용해 제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스스로를 명제상인 관중, 명장인 아기와 비교하였는데 이를 봤을 때 그는 태공망이 낚시를 하며 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린 것처럼 농사를 지으며 자신이 섬길 만한 군주를 기다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시 형주의 선비들은 제갈량의 재능이 관중과 아기에 버금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공부를 하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 최균, 서서만은 제갈량의 재능을 알아줬습니다.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여 신야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 제갈량의 친구인 서서가 먼저 유비의 휘하로 들어갔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기에 유비는 서서를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서는 친구인 제갈량이 명군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유비 또한 현명한 선비들을 등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라는 자는 누워있는 용인데 장군께서는 그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대가 가서 데리고 오시오 라고 대답했는데 서서는 유비에게 이 사람은 찾아가 만날 수는 있으나 몸을 굽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서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갈량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제갈량이 형주의 핵심 인사들과 모두 이어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제갈량을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또한 삼고초려를 지어낸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국지 본전에서는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서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훗날 제갈량의 출사표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에 단지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처럼 유비가 제갈량을 3번 찾아간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을 뿐이지 삼고초려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을 만나게 된 유비는 좌우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는 한나라 황실은 기울어져 무너졌고 간신히 실권을 빼앗아 주상께선 피난을 가시게 되었소.
내가 스스로의 덕망과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천하에서 대의를 펼치고자 했으나 지모가 얕고 짧아 결국 엎어지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소. 그러나 뜻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으니 그대가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책을 알려주시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에게 동탁 이래로부터 포벌들이 나란히 일어나 줄을 차지하고 군을 합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하면 명성이 미미하고 병사도 적었으나 그럼에도 조조가 마침내 원소를 이겨 약자에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천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한 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는 100만 명의 병사를 보유하고 협천자를 통해 제후들을 호령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건이 강동을 차지하여 웅고한 지 3세가 지난 데다가 지역이 험준하고 백성들이 따르며 어질고 재간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고 있으니 이는 원군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도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주는 북쪽으로는 한수와 면수에 의지하고 있고 남해로 편하게 다다를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오와 회계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파와 촉과 통하므로 이는 무력을 쓰기에 적당한 곳이나 그 주인이 지킬 능력이 없으니 이는 하늘이 거의 장군께 주려고 하는 것인데 장군께서는 어찌할 뜻이 있으십니까? 익주는 험준하여 막혀있고 기름진 들판이 천리에 달하며 비옥하고 물산이 좋은 땅이 많기에 고조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황제의 대업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유장은 어리석고 겁이 많으며 장로가 북쪽에 있는데 백성이 풍족하고 나라가 부강함에도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 돌볼 줄을 모르기에 파촉에 지혜롭고 재능이 있는 선비들은 명분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미 황실의 후예로 신의가 나라 안에서 드러나 영웅들을 손에 쥐고 거느리면서 갈증하듯이 현명한 자를 바라고 계시니 만약 형주와 익주를 차지한다면 그 지역의 험준함에 의지한 뒤 서쪽으로는 여러 이민족들과 화친을 맺고 남쪽으로는 이월을 어루만지고 바깥으로는 송건과 동맹을 맺고 안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천하의 변화가 생겼을 때 즉시 한 명의 상장에게 명하여 형주의 군대를 거느리고 완과 낙양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 직접 익주의 병사들을 통솔해 진천으로 출병한다면 백성들 중 어느 누가 감히 소쿠리에 담은 밥과 단지에 놓은 음료로 장군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즉시 폐업을 이룰 수 있고 한실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을 듣고는 훌륭하오 라고 말한 뒤 제갈량을 휘하에 두고 매우 친밀하게 대했는데 날이 지날수록 둘의 사이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관우와 장비 등이 이를 두고 불쾌해하자 유비는 그들에게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원컨대 제군들은 다시는 이에 대해 말하지 말라 라고 일갈했고 이에 관우와 장비는 불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시 유표에게는 장남인 유기와 처남인 유종이 있었는데 유표는 후초인 채씨를 아끼고 그녀가 하는 유기에 대한 참언을 받아들였기에 유기를 점차 멀리합니다. 그래서 유기는 매번 제갈량을 찾아가 스스로를 지킬 방책을 상의하려 했으나 제갈량은 위치가 위치였던지라 번번이 거절하며 함께 의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갈량은 유기의 초청을 받아 함께 후원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고 이후 사다리를 타고 높은 누각에 올랐는데 누각에서 연회가 이어지는 사이에 유기는 하인에게 명하여 사다리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제갈량에게 오늘 위로는 하늘에 닿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닿지 않으니 말이 자네 입에서 나와 나의 귀에 들어갈 뿐이요 이제는 말해줄 수 있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할 수 없이 그대는 신생이 안에 있다가 위태로워지고 중이가 바깥에 있다가 안전해진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이는 과거에 진나라 홍공의 태자인 신생이 여희의 모함을 받으면서도 나라 안에 있다가 결국 자살을 했고 진원공의 또 다른 아들인 중이는 나라 밖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진 뒤 훗날 춘초패 중 한 명인 진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 남몰래 밖으로 나갈 계책을 깼고 때마침 황조가 송건의 공격을 받아 죽었기에 직접 청하여 강하태수의 자리에 오릅니다. 건한 13년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던 시기에 갑자기 유표가 죽어버렸고 유표의 뒤를 이은 유종은 별다른 저항 없이 조조에게 항복해버립니다.
당시 유비는 번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을 했고 조조가 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반스런을 합니다. 제갈량은 양양을 지날 때 유비에게 유종을 공격해 양양성을 차지하면 형주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제갈량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양양성 내에 제갈량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 내부도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차마 그럴 수 없다고 말했기에 제갈량은 별 수 없이 유비를 따라 계속해서 조조군을 피해 도망쳤으나 결국 유비 일행은 추격해온 조조의 정예기병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서서의 모친이 포로가 되는 바람에 서서는 유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제갈량, 장비, 조운 등과 함께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한진을 비껴 달아나다가 별도로 수군을 이끌고 내려갔던 관우의 군세를 만나 한숨을 돌린 뒤 배를 타고 면수를 건넜으며 강하태수 유기와 그의 병사 만여 명과 합류한 다음 하구로 갑니다. 앞서 유비와 제갈량이 조조의 추격을 따돌렸을 시기 노숙이 찾아와서는 송건의 뜻을 전하며 강동은 조조에게 항복할 생각이 없으니 함께 힘을 합쳐 조조를 쳐부수자는 제안을 했기에 유비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있었는데 노숙은 제갈량에게 자신이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의 친구라고 말하며 친한 척을 했기에 둘은 친구가 됩니다. 이후 제갈량은 유비의 사신이 되어 노숙과 함께 가서 송건을 만납니다. 송건은 시상에 머무르며 일의 성패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제갈량은 송건에게 나라 안에 큰 난이 일어났을 때 장군께서는 병사를 일으켜 강동을 차지해 운고하였고 유해주께서도 한수 남쪽의 무리들을 거두어 조조와 함께 천하를 다퉜습니다. 지금 조조는 큰 난을 제거하여 거의 평정을 끝냈고 마침내 형주를 격파하며 나라 안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웅들이 군사를 부릴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주께서는 도망쳐 이곳에 이른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5와 월의 병사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면 일찌감치 조조와의 교류를 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약 당해낼 수 없다고 여기신다면 어찌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 행동을 멈추어 북쪽을 향해 조조를 섬기지 않는 겁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겉으로는 복종해야 한다는 구실을 핑계로 대며 사태가 시급한데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니 화가 머지않아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송건이 빨리 결단을 내리도록 종용합니다. 그러자 송건은 진실로 자네의 말과 같다면 유해주는 어찌하여 끝내 조조를 섬기지 않는 것이오? 라고 반문했고 이에 제갈량은 전행은 제 나라의 장사일 뿐이었으나 오히려 의리를 지켜 모욕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유해주께서는 왕실의 후예로 뛰어난 재능은 세상을 뒤덮고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보며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따르니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는 하늘의 뜻이겠으나 어찌 다시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은 제갈량의 오그로에 송건은 왈칵 화를 내며 나는 오의 땅 전부와 10만의 병사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계책은 정해졌소. 그리고 유예주가 아니면 조조를 당해낼 자가 없으나 예주는 최근에 패배한 후이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소? 라고 질문하며 나는 이미 조조와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나 니들은 조조한테 고하게 털려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송건에게 예주의 군대가 비록 장판에서 패하였지만 지금 돌아오는 전사들과 관우의 정예 수군이 만여 명이고 유기가 모은 강하의 전사들의 숫자 또한 만여 명에 못지 않습니다. 조조의 병사는 멀리서와 피폐해졌고 듣건대 예주를 쫓느라 경기병이 하루에 300여리를 달렸다고 하니 이야말로 강너로 쏜 화살도 끝에 가서는 형세상 고운 비단도 뚫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까닭에 병법에서는 이를 금기시하여 필시 상장군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방의 사람들은 수전에 익숙치 않고 조조를 따르는 형주의 백성들 또한 조조의 병력에 핍박받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군께서 맹장에게 명하여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한 뒤 예주와 협력해 힘을 합친다면 조조의 군대를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격파당하면 필시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즉시 형주와 오의 형세가 강해져 솥발의 형세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순간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사실 송건은 이미 노숙과 주유와 상의를 하여 조조와 싸울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갈량과 송건의 대화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서로의 패를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려 하는 외교상의 전략이자 동맹 간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외교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송건은 제갈량과 대화를 나누고는 매우 기뻐하며 주유, 정보, 노숙 등과 수군 3만여 명을 파견해 제갈량을 따라 유비에게 합류하게 했고 마침내 적벽대전에서 손유연합군은 조조의 군대를 물리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유비는 형남 4군을 차지한 뒤 제갈량을 군사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이 지역들을 감독해 세금을 매기고 걷어서 군용 무기와 양식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건한 16년 유비는 입촉을 하며 제갈량을 형주에 남겨 관우와 함께 수비를 하도록 했는데 유비가 유장과 싸우게 되었을 때 제갈량은 장비, 조운 등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진격해 익주의 군현들을 평정했고 유비와 함께 송도를 보유합니다. 건한 19년 유장이 항복하여 익주가 평정된 뒤 제갈량은 군사장군에 임명되었고 좌장군부의 일을 임시로 대행했으며 유비가 외부로 출병을 나가게 되면 제갈량은 항상 송도를 지킴과 동시에 내정에 힘써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나라의 군비를 충실하게 쌓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는 건한 14년부터 건한 25년까지의 제갈량의 행적은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시기에 제갈량은 후방에서 내정과 보급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한 26년 많은 신하들이 유비에게 존호를 칭할 것을 권했음에도 유비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제갈량은 유비를 찾아가서 옛날에 오한과 경험 등이 처음으로 세조께 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것을 권하자 존호로 3-4번을 사양하셨는데 경순이 진언하길 천하의 영웅들이 우러러보며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론을 따르지 않으면 사대부들은 각자의 주인을 구하기 위해 돌아갈 것이고 아무도 공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조께서는 경순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는 마침내 이를 승낙하셨습니다. 지금 조씨가 한나라를 찬탈해 천하의 주인이 없으며 대왕께서는 유씨의 후손으로 대를 이어 일어났으니 지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왕을 따라 오랫동안 부지런히 힘쓴 사대부들 또한 경순이 말한 것과 같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공로를 바랄 따름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비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짐은 황실이 불행을 만났기에 대통을 이어 받들었으나 항상 조심하고 삼가며 감히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할 수 없었으며 백성들을 편안케 하길 바라며 능히 그러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승상 제갈량은 짐의 뜻을 다하고 짐의 잘못된 점을 보도하는데 태만하지 말 것이며 중광을 떨치는 것을 도와 천하를 밝게 비추도록 하는데 힘쓰도록 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승상 녹상서사 가절에 임명되었고 장비가 죽은 뒤에는 사예교위의 직책도 겸하게 됩니다. 유비는 관우의 복수와 형주 수복을 위해 오 정벌에 나섰다가 오의 장수인 육선에게 이쿠컷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돌아와 백제성에 머물렀습니다. 장무 3년 유비는 자신의 병이 위중해지자 성도에 있는 제갈량을 불렀고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며 그대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반드시 나라를 평안케 하고 결국엔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나의 대를 이을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만약 재능이 없다면 그대가 직접 취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신은 감히 온 힘을 다할 것이고 충정의 절개를 다할 것이며 죽음으로써 뜻을 잇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유선에게 너는 승상과 함께 일을 처리하고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거라 라는 조칙도 내립니다. 또한 상서령 이엄이 먼저 유비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유비는 이엄에게 제갈량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유비가 죽고 유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제갈량은 승상부를 열어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는 익주목을 겸하였으니 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무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제갈량이 결정했습니다. 제갈량이 총나라의 일을 통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오나라와의 관계 개선 문제가 있었는데,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패배하고 백제성에 주둔할 당시 오나라에서는 서성, 반장, 송겸 등 여러 장수들이 승세를 타 촉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위나라 황제인 조비가 송건을 공격하는 바람에 송건이 먼저 유비에게 화친을 청해왔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사신들이 왕래하며 다시 우호를 다지기 시작했으나,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비가 죽어버렸기에 만약 송건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동맹 체결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송건은 새로이 총나라의 군주가 된 유선이 유약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총나라와의 동맹을 유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릉에서의 패전으로 인하여 총나라는 수만 명의 병사들과 수많은 물적 자원을 잃었으며, 훗날 국가를 지탱해야 할 수많은 인재들이 전장에서 죽거나 퇴로가 끊기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위나라에 투항해버린 것이 큰 문제였는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총나라는 이릉대전을 통해 나라의 미래가 송두리째 뽑혔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임되었던 유비가 죽고 어린 나이에 유선이 황위에 올라 권력에 공백이 생겼으므로 총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남방 지역에서는 반란의 기운까지 감돕니다. 따라서 제갈량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회복시켜야 했고,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내부를 정비해야 했으며, 오나라와 동맹을 맺어 위나라를 견제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길러 유비의 유지를 이어야 했습니다. 익주의 대오적인 옹계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고, 월수군의 이민족 왕인 고종과 장가태수 주포도 여기에 호응합니다. 하지만 유비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내부의 혼란을 정비하고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내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제갈량은 일단 반란을 진압하러 나서지 않고 농사에 힘써 곡식을 늘리는데 집중하였으며, 관문을 닫고 백성들을 쉬게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철과 소금에서 나오는 이익이 많았기에 이를 주관하던 인물인 왕년을 둥기교위로 임명하고 승상장사를 겸하게 해 곁에 둔 뒤 철과 소금의 생산을 장려하였고, 촉금이라 칭해지는 비단을 생산하여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등지를 사자로 파견해 송건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였으니, 이처럼 제갈량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제갈량 집에 따르면 제갈량이 한창 국력 회복에 힘을 쓰던 시기에 위나라의 사도 화운, 사공왕랑, 상서령 진군 등이 각자 서신을 써서 제갈량에게 보내와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을 말하며 총나라가 본국을 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유비가 죽은 총나라는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말로써 항복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이들에게 답서를 보내지 않고 정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처럼 제갈량은 댓글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새 글을 봐서 반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래서 과거의 항우는 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았기에 비록 화하에 있으며 황제의 권세를 쥐었으나 끝내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후세의 영원한 경계가 되었다. 위나라는 이를 살펴 본받지 못하고 지금 그 뒤를 이으려 하니 화를 모면하면 다행일 것이며 경계해야 하는 역할이 그 자손에게 남을 것이다. 그러나 5에서 60살의 나이에 이른 늙은이 몇 명이 각각 거짓된 뜻을 받들어 서신을 보내왔는데, 진승과 장송이 왕망의 공을 칭찬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또한 장차 큰 재앙에 가까이 붙어서 구차하게 화를 면하려는 자들이 아닌가. 옛날에 제조께서 옛 기틀을 처음 세우셨을 때 취약한 병사 수천 명으로 분발하여 왕망의 강력한 40여만 명의 군대를 곤양의 교회에서 꺾으셨다. 무르토리에 의거해 사악한 자를 토벌하는 일은 병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맹덕에 이르러서는 교활하게 속여 승리를 얻는 힘으로 수십만의 군대를 일으켜 양평에서 장합을 구원하려 했으나 기세가 다하여 근심하고 후회하다가 가까스로 몸만 벗어나 그의 날카롭고 민첩한 병사들을 욕되게 하고 결국 한중 땅에서 죽게 하였으니 황제의 자리를 함부로 얻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돌아가다가 도착하기 전에 해독을 느끼다 죽었다. 자화는 음란하고 방탕하여 맹덕을 이어서 황제의 자리를 찬탈했다. 또한 궁계에서 말하길 만명이 죽기를 각오하면 천하를 횡행한다라고 했다. 옛날에 혼원씨가 수만 명의 병사를 정돈하여 사방을 제압하고 나라 안을 평정하였으니 하물며 수십만의 병사로 정도의 의거에 죄 있는 자들을 공격하려 하는데 어찌 감히 맞서거나 견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건흥 3년 제갈량은 마침내 대군을 거느리고 남방정벌에 나서 월수군으로 진격해 들어가며 마충에게는 장가 지역을, 이외에게는 건영 지역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고정의 군대가 한꺼번에 모이기를 기다린 뒤 공격하여 크게 쳐부순 다음 고정의 목을 베었고 마충과 이에도 각각 이민족 군대를 격파했는데 때마침 고정의 부하가 옹계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기에 남방에서 반란을 주도한 인물들은 모조리 제거되었으나 맹획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옹계의 뒤를 이어 이민족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남방의 이민족과 한족이 맹획이라는 자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산채로 사로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맹획을 사로잡은 제갈량은 그에게 총나라 군대의 포진을 살펴보게 해준 뒤 이곳의 군대가 어떠하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맹획은 제갈량에게 이전에는 허실을 알지 못했고 그 까닭에 패하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군대의 포진을 관찰하도록 해주셨으니 만약 단지 이와 같다면 필시 쉽게 이길 뿐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고 이에 제갈량은 웃으며 맹획을 놓아줍니다. 이후 제갈량은 맹획과 다시 싸워 7번 사로잡고 7번 놓아주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풀어주려 하자 맹획은 떠나지 않고 공께서는 하늘에 위험이 있으니 남방 사람들은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남방을 평정한 제갈량은 떠나기 전 모든 지역의 하급 관리들을 그곳의 우두머리들로 기용했는데 어떤 이가 제갈량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간언을 하자 제갈량은 그에게 만약 외부의 인사가 머무른다면 마땅히 군사도 머물러야 하는데 군사가 머무르기엔 먹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오. 더욱이 이민족들은 최근에 피해를 입어 아버지와 형의 장례를 치렀으니 외부의 인사가 군사도 없이 머무른다면 반드시 재앙과 환난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요. 또한 이민족들은 여러 차례 폐살의 죄를 지어 스스로의 죄가 중함을 꺼려하는데 만약 외부의 인사가 머무른다면 끝내 서로를 믿지 못할 것이므로 이것이 세 번째 어려움이요. 지금 내가 군사를 남방 지역에 주둔시키지 않는 이유는 양식을 운반하지 않고 법의 기율과 풍습을 대략으로만 정해 이민족과 한족이 별다른 일 없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제갈량의 남방정벌의 한계이자 그의 목표가 오로지 북벌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제갈량은 남방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켜 직접적인 영향력 안에 두려 하기보다는 북벌에 쓰일 군수 물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나라의 통치력은 남방 지역에 완전히 불이 내리지 못했고 그곳의 이민족들 입장에서는 총나라가 자신들을 수탈하는 존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갈량의 남방 정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갈량은 남방 지역에서 수많은 물자를 얻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했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군대를 크게 일으킬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건흥 5년 봄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출진해 한중에 주둔한 뒤 면수 북쪽 양평에 있는 성마에 진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상용에 주둔하고 있던 맹달을 이용해 위나라에 큰 피해를 주려고 했으나 사마이의 뛰어난 판단력과 신속한 기동력으로 인해 책략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맹달 인물 열전과 사마이 인물 열전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이라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북벌에 나서기에 앞서 유선에게 그 유명한 출사표를 올리는데 선제께서 창업을 하신 뒤 대사의 반을 이루시지 못하고 중도에 풍조하셨기에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지고 ik주가 피폐해졌으므로 이는 진실로 전망이 달린 매우 위급한 시기입니다. 시종하고 호위하는 신하들이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뜻을 지닌 선비가 바깥에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모두가 선제께 받은 특별한 대우를 쫓아 이를 폐하께 보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성청을 넓게 열어 선제께서 남기신 은덕을 빛내시고 뜻있는 선비들의 기운이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함부로 자신을 낮추거나 의롭지 못한 비유로 충간의 길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궁중과 부중은 전부 한 몸이니 잘한 일에 상을 주고 잘못된 일에 벌을 주는 것은 착함과 악함에 따라서 똑같아야 하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에 어긋나는 간악한 짓을 한 자와 충성스럽고 선량한 행동을 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담당 관리에게 그것의 형벌과 상에 대해 논하게 해 폐하의 공명정대한 다스림을 분명히 하셔야 하며 사적인 정에 치우쳐서 안팎의 법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시중, 실랑인, 과규지, 비의, 동륜 등은 모두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뜻과 생각도 충직하고 깨끗하니 이런 까닭에 선제께서 선발하여 폐하께 남긴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컨대 궁중의 일은 크고 자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이들에게 물으신 연후에 시행하시면 반드시 결함이 있는 부분을 돕고 보충하여 큰 이익이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 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선량하고 공정하며 군사의 일에 정통하니 선제께서 옛날에 시험하시고는 칭찬하며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상총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하건대 군대에 관한 일은 크고 자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상총에게 물으시면 반드시 군대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이 재능의 우열에 따라 각자 알맞은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이 선안이 융성한 이유였고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한 것이 후안이 붕괴된 이유입니다. 선제께서 계실 때 매번 신과 함께 이 일에 대해 논하였는데 일찍이 환제와 영제에 대해 탄식하고 한탄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시중, 상서, 장사, 창군의 직책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충성스럽고 선량하며 절개를 위해 죽을 신하들이니 원컨대 폐하께서 이들을 가까이 하고 믿으신다면 한왕실의 융성함은 날을 세워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본래 벼슬이 없는 선비로 남양에서 직접 농사일을 했는데 난세에도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며 제후들에게 명성이 알려져 등용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제께서 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직접 왕림하시어 신의 집안으로 3번이나 찾아오신 뒤 신에게 당대의 일을 물으셨기에 이로 인해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를 위해 분주히 돌아다닐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후로 엎어짐에 이르러 군이 패배했을 때 책무를 받았으며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명을 받들었는데 이로부터 21년이나 지났습니다. 또한 선제께서는 신이 신중하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붕어하실 때 신에게 대사를 맡긴 것입니다. 명을 받든 일에도 밤낮으로 근심하고 탄식하며 부탁받은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하고 선제의 밝으심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했으니 그 까닭에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방은 이미 평정되었고 여러가지 병기와 갑주도 충분하니 마땅히 군 전체를 격려하고 인솔에 북쪽으로 가서 중원을 평정할 것이며 어떻게든 우둔한 재주를 다해 간특하고 흉악한 자들을 물리쳐 없애고 한왕실을 다시 일으켜 옛 도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신이 선제께 보답하는 것이고 폐하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짐작하고 나아가 충원을 다하는 것은 과규지 이 복륜의 임무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도적을 토벌하고 한시를 다시 부흥시키는 임무를 맡겨주십시오. 성과가 없다면 즉시 신의 죄를 다스리고 선제의 영혼께 이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덕을 일으키는 말이 없다면 즉시 과규지, 비, 복륜 등의 게으름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밝히십시오. 폐하께서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강구하시고 올바른 도리를 물으심으로써 올바른 말을 살펴 받아들이시고 선제께서 남기신 유언을 깊이 새기고 따르십시오. 신은 은혜를 입은 것의 감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금 곧 멀리 떠나려 하는데 표를 올리면서 눈물이 떨어지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흥 6년 봄 제갈량은 야곡도를 통해 미현을 공격한다는 소문을 낸 뒤 조웅과 등지를 의군으로 삼아 기곡을 점거하도록 해 위나라 대장군 조진이 이끄는 위나라의 주력군을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직접 여러 군대를 인솔해 기산을 공격했는데 군대의 진법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상벌이 엄숙하여 지휘와 명령이 분명했으므로 천수, 남한, 안정 세 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에게 호응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위나라에서는 촉에 오직 유비만이 있다고 여겼고 유비가 죽은 뒤 여러 해 동안 총나라가 소리 없이 조용했기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출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조정과 민간에서는 이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며 특히 농우와 기산 지역이 한층 더 심했으니 이것이 바로 남한, 천수, 안정 세 군이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에게 호응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1차 북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제갈량은 여기서 인생 최대의 실책을 범하는데 당시 장수들은 경험이 많은 위엄과 오일 등을 선봉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나 제갈량은 중론을 따르지 않고 마석을 발탁해 선봉에 서도록 한 뒤 대군을 통솔해 가정으로 가서 위나라의 지원군을 막는 중책을 맡깁니다. 전쟁 초기에는 총나라가 우위에 있었으나 위나라의 대응이 너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황은 점차 역전됩니다. 먼저 위나라를 대표하는 명장인 장합이 지원군을 이끌고 가정으로 빠르게 진격해왔고 농서태수 유초가 총나라 군대의 공격을 사실상 막아냈으며 위의 양주자사 서막이 금성태수 등을 파견하여 제갈량에게 호응한 남한군을 공격해 격파합니다. 이처럼 총나라 군대는 일부 지역에서 위나라 군대를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항복한 지역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석이 가정에서 위나라의 지원군만 제대로 막아낸다면 제갈량의 봉군은 옥량주에 주둔하고 있는 위나라 군대를 쳐부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일찍이 유비는 제갈량이 마석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는 임종 전 제갈량에게 마석은 보여주는 것보다 말이 지나치게 앞서니 크게 기용하지 말고 계속 살펴보라는 조언을 했는데 제갈량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며 마석을 계속 중용했습니다. 게다가 마석은 제갈량의 남방 정벌 때 적절한 조언을 하는 공을 세웠기에 제갈량은 더욱더 마석을 신뢰하게 되었으니 제갈량 입장에서 마석을 선봉으로 삼은 것은 가장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석은 제갈량의 기대를 처참하게 부숴버리는데 그는 참군인 왕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의 절도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산에 진을 쳤다가 장합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이로 인해 마석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나 오직 왕평만은 1000명을 통솔해 북을 울리며 진영을 지켰고 이에 장합은 복병을 의심하여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물러났으므로 왕평은 그 사이에 패잔병들을 모두 거둔 뒤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류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상도 곽태에게 패배했기에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갈량이 1차 북벌에서 얻은 것은 퇴각할 때 데리고 온 천수군 서연의 인구 천여가와 장수 강류뿐이었습니다.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먼저 마석을 죽여 병사들에게 사죄를 했고 상소를 올려 신이 미약한 제주로 외람되게도 자리를 훔쳐 높은 지위에 올라 직접 모호를 쥐고 군 전체를 독려했으나 법규를 가르쳐 법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일에 임하여 조심하지 못하였으니 가정에서는 명을 어기는 허물에 이르렀고 기국에서는 경계하지 못하는 과오에 이르렀으므로 모든 잘못은 신이 일정한 방침 없이 임무를 주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데 밟지 못하고 문제를 고려함에 매우 어두웠으니 춘추에서 통솔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신의 직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하건대 스스로 세 등급을 낮추어 그 허물을 꾸짖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우장군으로 강등되었으나 승상의 일은 계속해서 대행했고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 또한 전과 같이 변함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2차 북벌은 계획적으로 행해졌다기보다는 위나라가 약해진 틈을 노린 공격에 가까웠는데 한진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은 송건이 석정 전투에서 조휴가 이끄는 위나라 대군을 격파해 위나라 병사들이 동쪽으로 내려가 관중 지역의 위나라 군세가 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곧바로 다시 상관에서 나와 진격해 진창을 포위했으나 조진은 이미 제갈량이 진창을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여 장군 학소를 파견해 그곳에 성을 수리하도록 했으므로 제갈량의 공격은 학소의 우주방어에 막힙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기습적으로 출병한 것이라 군량 준비가 미흡했으므로 금방 군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위나라의 지원군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곧바로 퇴각을 합니다. 이에 위나라 장수 왕상이 퇴각하는 제갈량의 군대를 추격했으나 제갈량은 오히려 왕상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의 목을 베는 전공을 올립니다. 건흥 7년 제갈량은 진식을 파견해 무도군과 은평군을 공격했고 이에 위나라 옹주자사 곽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식의 배후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직접 출진하여 건의군에 이르렀는데 곽해가 곧바로 퇴각하여 물러났으므로 마침내 무도군과 은평군은 총나라의 땅이 됩니다. 이에 이유서는 조서를 내려 가정에서의 전투는 마속에게 말미암은 허물임에도 그대가 죄과를 맡아 스스로를 매우 깎아내리고 억누르기에 그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그대가 지키고자 한 바를 들어줬던 것이다. 지난 해에는 군대를 빚내 왕상의 목을 베었고 올해에도 곧바로 정벌에 나서 곽해가 도망쳐 달아나게 했다. 저족과 강족을 항복시켜 모으고 두 개의 군을 다시 일으키니 위험은 흉포한 자들을 눌렀으며 공훈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지금 천하가 소란스럽고 제약의 근원이 아직 효수되지 않았는데 국가의 중대사를 담당하는 자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누르고 낮추는 것은 위대한 공훈과 업적을 빛내고 널리 알리는 바가 아니다. 지금 다시 그대를 승상으로 임명하니 그대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건흥 7년의 송건도 비로소 존호를 칭했고 그의 신하들이 와서 2명의 황제가 나란히 추존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신하들 모두가 오나라와 교류하는 것에 이득이 없고 그들의 명분도 불순하다고 말하며 마땅히 정의를 명백히 세워 동맹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나서서 송건이 참역의 마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으나 국가께서 그의 제약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움을 구해 양쪽에서 적을 협공하기 위함이었소. 지금 만약 공식적으로 동맹을 끊는다면 저들은 필시 우리를 깊이 원망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병사들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수비를 해야 하고 서로 힘을 겨뤄 그 땅을 반드시 통합해야만 중원에 대해 의논할 수 있을 것이요. 저쪽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우리보다 많고 장수와 재상이 화합하고 있기에 하루아침에 평정할 수는 없소. 병사를 주둔시켜 서로 버티며 앉아서 늙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쪽의 도적에게 훌륭한 계책을 얻게 해주는 것이므로 상책의 계획이 아니요. 옛날에 효문제께서 흉노에게 겸손한 말을 하고 선제께서 너그럽게 오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은 시기와 형편의 순응에 이를 융통성 있게 잘 조치하여 미래의 이익을 널리 생각한 것이니 필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소. 지금 의논하는 자들 모두가 송건의 이득은 정족에 있어 우리와 힘을 한데 모으지 않을 것이고 또한 소망한 뜻이 이미 채워져서 장강의 북쪽 언덕을 오를 뜻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미로 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요. 어째서 그렇겠소? 그는 지혜와 힘이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강으로 지역을 한정해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요. 송건이 장강을 넘지 못하는 것은 위나라의 도적들이 한수를 건너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힘의 여력이 있음에도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만약 우리의 대군이 적을 토벌함에 이르면 그들에게도 위나라의 땅을 찢어 나눠 가져서 후위를 꾀하는 것이 응당상책이 되고 국경을 넓히며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경내에서 군대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응당하책이 될 것이니 단정하게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북쪽을 정벌하며 동쪽을 돌아볼 걱정이 없어질 것이고 위나라는 하남의 병사들을 서쪽에 다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이득이 되는 것이며 또한 매우 클 것이요.
선거는 주제를 넘는 죄가 있으나 아직은 마땅히 이를 밝혀서는 아니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며 오나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총나라 조정에서는 마침내 진진을 파견해 성건이 황제가 된 것을 축하했기에 촉과 오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건흥 8년 가을 사마이가 서성을, 장합이 자오를, 조진이 야곡을 통해 세 갈래 길로 한중을 공격해 들어오자 제갈량은 이엄에게 2만 명의 병사를 주어 한중을 지키도록 했고 자신도 직접 성고 적판에 군대를 주둔시켜 맞서려 했으나 큰 비가 내려 길이 끊어졌기에 조진 등의 위나라 군대는 모두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제갈량은 위엄과 오일에게 강중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갈 것을 명했는데 위엄과 오일은 양계에서 후장군 비어와 봉주자사 곽해와 전투를 치러 이들을 크게 격파하는 전공을 세웁니다. 또한 제갈량은 4차 북벌에 앞서 이엄에게 승상부의 일을 임시로 대행하게 했고 이엄의 아들인 이풍을 가중도덕 복군으로 임명해 후방의 일을 빈틈없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건흥 9년 2월 제갈량은 기산으로 출병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모구를 이용해 식량을 운반했습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이 기산을 포위했을 때 대촉 전선의 지휘관이었던 조진은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마이가 조진을 대신하여 대촉 전선의 지휘관이 됩니다. 사마이는 장합, 비어, 곽해 등을 통솔해 제갈량과 맞섰는데 그는 먼저 곽해, 비어 등에게 4,000명의 정예병을 줘 먼저 출진해 상규를 지키도록 한 뒤 남은 군대는 전부 기산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먼저 선수를 쳐 기산의 포위를 유지한 채로 군대를 이끌고 상규로 진격해 곽해, 비어 등을 격파한 다음 그곳에 보리를 베어 식량으로 삼으려 했으나 때마침 사마이가 이끄는 공군이 도착했기에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물러납니다. 그리하여 사마이는 제갈량을 쫓아갔으나 제갈량의 군대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대치를 하며 기회를 노렸는데 여러 장수들이 적과 싸우기를 청했으므로 사마이는 마침내 공격에 나섭니다. 같은 해 5월에 사마이가 직접 제갈량의 진영을 공격해왔기에 제갈량은 위연, 고상, 오반을 출진시켜 사마이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고 갑옷을 입은 병사 3,000명의 수국과 철갑 5,000량, 불로 만든 석궁 3,100장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장합이 별도로 왕평의 진영을 공격해왔으나 왕평의 수비에 막혀 물러납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군대를 한 차례 꺾은 뒤 계속해서 위나라를 압박하려 했으나 군량이 다 떨어진 데다가 이엄이 창군 호충과 독군 성본을 보내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마비가 내려 군량 운반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왔기에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장합이 제갈량이 퇴군하는 것을 노리고 공격해왔으나 위략에 따르면 제갈량은 적의 추격에 대비해 국노병들을 매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장합은 제갈량의 군대와 교전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후 제갈량은 퇴각해 한중으로 돌아왔는데 이엄은 군량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량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제갈량이 진군하지 않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표를 올려 군대가 퇴각한 것은 적을 유인해 싸우려 한 것이라고 말하며 황제인 유선에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함의 대명사였던 제갈량은 이엄이 전후로 직접 쓴 서신과 상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상세히 드러내어 이엄의 말의 앞뒤가 모순된 점을 지적했기에 이엄은 할 말이 없어지고 궁지에 몰려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이엄을 배출시켜 제동군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제갈량은 계속된 북벌에서 의미 있는 전공을 세우지 못했고 군량 부족으로 인한 퇴각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건흥 10년에는 병사들을 쉬게 하고 농사를 장려했으며 모구유마의 생산을 완료하고 병사들에게 무예를 가르칩니다. 건흥 11년 겨울 제갈량은 여러 군대를 시켜 쌀을 운반해 야곡의 입구에 모아놓고 야곡에 있는 곡물 창고를 수리했습니다. 건흥 12년 제갈량은 마침내 전 병력을 이끌고 야곡으로 출진하며 위연을 선봉으로 삼았고 무공년에 오장원을 차지한 뒤 위수 남쪽에서 사마이의 군대와 대치합니다.
그리고 오나라가 총나라에 호응하여 육선 제갈근이 강화와 명구에 주둔했고 손소 등이 광릉 회양으로 진격했으며 송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합비신성을 포위했으나 위나라 황제인 조예가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내려오자 송건은 곧바로 퇴각했고 손소도 진격을 멈춥니다. 제갈량은 매번 군량의 운송이 이어지지 않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을 걱정했기에 마침내 병사를 나누어 둔전을 했고 오래 머무르며 그 토대를 닦으려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군대의 교율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병작을 하는 병사들이 위수의 물가에 사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지냈으나 백성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평안히 지냈습니다. 또한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사마이는 응하지 않았고 북원과 양수를 통한 제갈량의 공격 시도를 곽해가 막아냈기에 제갈량은 사마이와 100여일간을 대치할 뿐이었습니다. 건흥 12년 가을 제갈량은 자신의 병이 위독해지자 비밀리의 양의 비이 강류 등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퇴군을 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위연으로 하여금 후방을 엄무하도록 했으며 강류가 그 다음에 있도록 했는데 이는 만약 위연이 명을 따르지 않더라도 군대가 즉시 퇴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최고참이었던 양의의 성정이 편협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 장안을 점 찍어놓고 있었고 비밀리의 유선에게 표를 올려 장안을 자신의 후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으니 이처럼 제갈량은 죽기 직전까지도 총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같은 해 9월 제갈량은 마침내 눈을 감았으니 이때 그의 나이 54살이었습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일찍이 사마이는 제갈량의 사신이 도착하자 군사에 관한 일은 묻지 않고 제갈량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잡다한 일에 대해 물었는데 이에 사신은 사마이에게 제갈공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주무시며 20대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일은 모두 직접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드시는 음식은 몇 승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제갈량이 장차 죽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양양기에도 제갈량의 목호올릭과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제갈량은 승상의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하의 장부와 문서를 교정했기에 주무였던 양홍이 제갈량에게 지금 명공께서는 나라의 일을 보살피고 주재하시면서 몸소 관하의 장부와 문서를 교정하며 하루 종일 땀을 흘리시니 또한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제갈량과 사마이는 서로 적이었으나 의외로 서신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데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 이릉대전 당시 불가피하게 위나라에 항복한 황건이 늘 제갈량을 칭찬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제갈량이 지산으로 출병했던 시기 사마이의 서신에 답변을 하며 위나라에 있던 자신의 친구인 맹건의 안부를 물었기에 사마이는 두습을 시켜 맹건에게 제갈량의 안부를 전하게 했습니다. 제갈량이 죽고 총나라 군대가 퇴각한 뒤 사마이는 제갈량의 진영과 처소를 순찰하고 살펴보고는 천하의 기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을 한중에 있는 정군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산의 의지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의 크기는 관을 넣을 수 있으면 족하며 평상복으로 염을 하여 흰물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찍이 제갈량은 유선에게 직접 표를 올려 성도에 옥나무 800그루와 메마른 밭 15병이 있어 자제들이 잊고 먹는 것은 남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신이 외지에서 임무를 행함에 이르러 별도로 경비를 쓰는 것이 없어 몸에 따르는 옷과 음식은 모두 관에서 제공하는 것에 의지했으므로 재산을 조금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이 죽었을 때 몰래 남긴 비단이나 재물이 있어 폐하를 저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갈량이 죽은 뒤에 살펴보니 그가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제갈량은 타고난 천성이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이었기에 연노를 개량하고 모구 유마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고 병법을 발전시켰으며 팔진도도 만들었습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은 연노를 개량하여 원융이라고 일컬었는데 화살은 새로 만들었고 길이는 8천이었으며 한 번 발사하면 화살 10개가 함께 나갔습니다. 제갈량 집에는 모구유마를 만드는 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제갈량이 처음 죽었을 때 각지에 있는 백성들이 제갈량의 사당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토종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백성들은 결국 도로 위에서 사사로이 제갈량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올리는 자들 중 어떤 이가 제갈량의 사당을 성도에 세우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했으나 유서는 따르지 않았는데, 이에 보병교위 수병, 중서랑 상충 등이 함께 표를 올려 하물며 제갈량의 덕은 멀고 가까운 곳에 모범이 되었으며,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공적이 압도하였으니 왕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사람의 덕분이었는데, 개인의 집이나 가문에서 가을과 겨울에 제갈량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사당과 초상화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백성들은 문 밖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민족들은 들판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이는 덕을 보존하고 공을 기리는 바가 아니고 옛 사람들이 계승하고 따르던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모든 것을 민심에 순응한다면 곧바로 법칙을 더럽히고 전례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경사에 사당을 세우게 되면 종묘와 가까워지니 이것이 성회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라 사료됩니다. 어리석은 신이 생각컨대 마땅히 그의 무덤 가까이에 있는 면양의 사당을 세워 친족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무릇 그의 신하와 옛 관리들 중 제사를 지내려 하는 자는 모두 사당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갈량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중단시켜 올바른 예법을 높이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자 유서는 그 말을 따릅니다. 그리하여 경료 6년 봄, 유서는 조서를 내려 한중군 면양연에 제갈량을 위한 사당을 세웠는데, 웃긴 것은 같은 해에 총나라가 위나라의 대규모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는 점입니다. 위나라의 진서장군인 종회가 촉을 정벌하러 내려와 한천에 이른 뒤 제갈량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는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제갈량의 무덤 근처에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거나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양양기에는 제갈량이 황승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일화가 담겨 있는데, 황승원이 제갈량을 찾아가 그대가 아내 될 사람을 고른다고 들었소. 나에게 추녀인 딸이 있는데 누른 머리에 피부가 검으나 재주는 그대의 배필이 될 만하오 라고 말하자 제갈량은 곧바로 이를 승낙하고 황승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은 이를 웃음거리로 여겼고, 마을에서는 속담을 만들어 공명처럼 아내를 고르지 말라, 바로 아승의 추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제갈량을 평가하길, 제갈량은 재상의 자리에 있으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의례의 본보기를 보이고 관직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진심을 열어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베풀었다. 충성을 다하고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상을 내렸고, 법을 어기고 태만한 사람은 비록 친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벌을 주었다.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중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주었고, 유언비어로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속이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가볍더라도 반드시 죽였다. 선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상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악한 일은 아무리 미세해도 비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 근본을 살펴 다스렸으며, 명분을 조차 실질에 부합해 책임지게 하여 진실되지 못한 것을 배척하였다. 마침내 나라 안에 모두가 경외하면서도 사랑하였고, 정치와 형벌이 비록 준엄함에도 원망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마음을 쓰는 것이 공평하고 권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가히 다스림을 아는 인재라고 할 만하며 관중, 소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병사들을 움직였으나 북벌에 성공하지 못했으니 아마도 임기응변을 요하는 장수로서의 지략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로 진수의 부친은 제갈량의 1차 북벌 당시 마석의 참군이었는데, 마석이 제갈량에게 처벌을 받을 때 진수의 부친 또한 연좌되어 곤용을 당했고,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첨은 진수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진나라 황제인 사마염이 총나라 출신인 급사중 봉건에게 제갈량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봉건은 사마염에게 잘못된 점을 들으면 반드시 고쳐 잘못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함이 천지신명도 감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사마염은 훌륭하도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얻어 보좌를 받는다면 어찌 오늘날에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제갈량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